전철에. 그렇구나. 그러면 조용히 하시고, 저기 근로비원의 곽설경 대표, 왜 그동안 엄청 안 들어왔어요? 몇 번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튼 죄송합니다. 많이 바빴어요? 솔직히 낮에까지는 기억하고 있다가 저녁에 이제 애하고 같이 보다가 제가 깜빡했어요, 솔직히. 네, 너무 죄송합니다. 그 휴대폰에 알람을 해놓으셔야 된다니까? 네, 집에 들어오면 무음으로 해놓던 그거 너무 죄송합니다. 기사님 죄송합니다. 네. 자, 오성현 선생, 마이크 좀 끄고 어떻게 지냈어요? 요새, 네. 거긴 아직 회사예요? 저 여기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 네. 카페로 휴대폰으로 아직 노트북으로.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셨구나. 네네네네.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많이 일을 하시네. 네네. 자, 김중태 박사님, 오늘 공쳤어요? 아니요, 오늘 일했습니다. 어제 공쳤죠? 공만 치러 다니고 요즘 코로나인데 말이야. 그거 조심해야죠. 그거 자꾸 그렇게 다니시면 어떡해. 네, 주의하겠습니다. 자, 김미숙 교수님, 방학했어요? 방학한 지 꽤 됐습니다. 네. 꽤 됐어요? 방학한 지? 네. 그렇죠. 방학이라고 하지 않고 수업 없는 기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방학하면 논다고 생각하니까. 예.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멘토링 모임에 오승연 우리 학생 백서장 처음 왔거든요. 예. 네. 최유나 저희 동남보건대 김영일 저희 5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임하기 전에 저희 네, 다시 브레인스토밍 하고요. 마음을 정비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김영일 선생 어떻게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요. 네.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좀 네. 자신감은 없어 보이네, 이상하게. 자신감 많습니다. 왜 그동안 안 들어오시고 그랬어? 제가 요즘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랑 이제 갑자기 잠들어 버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 멘토링 강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 그죠? 아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 참석률이 들어도 말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말이죠. 저번 주, 저저번 주는 실수를 했지만 항상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왜 안 들어오셨냐고, 두 번을. 그 중요한 두 번을. 진짜 중요했거든. 박승열 선생. 어디예요? 저 집입니다. 집에 오셨구나. 네. 여전히 멋있는 모습이시네. 고맙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새 직장으로 이직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옮기는 거예요? 세 번째 옮기시는 거예요? 처음 옮기는 거고요. 처음 옮기는. 네. 그동안 그렇구나. 많이 안 들어와서 이직을 여러 번 하신 거로 생각하시는군요. 뭐 그런 건 아닌데 한 번 옮기면 자꾸 옮기거든요, 사람들이.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군사 공기업에 합격해서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되어서 나머지는 이제 끝나고 저희들 오늘 이제 이제 종강, 소위 말하는 종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의 뭐 감상 또 평가 이런 거를 조금 물어보고 싶긴 한데 계속해서 쭉 들으시던 분들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5번째 우리가 멘토링, 창업 멘토링과 관련해 가지고 이영준 대표님 두리 특허 법률사무소의 대표이시자 변리사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사업 지식, 재산권에 대한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 재산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든 글, 제가 쓴 글, 또 제가 만든 뭐 이런 강의 자료 이런 거에 대한 지식 재산권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보호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카피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변리사님한테 그런 것도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변리사님께서 제가 상세하게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만은 대신해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는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원래 10시까지거든요. 그래서 한 뭐 9시 한 반 정도 늦어도 그 정도 끝나면은 서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지막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얼굴도 좀 많이 보여주시고 그냥 숨어 있지 마시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그 소리 어떻게 안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준영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두리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준영 변리사라고 합니다. 오늘 뭐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는 한 5분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한번 다 알려드리고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조금 쉬운 거부터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은 좀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은 제가 한번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파일을 공유하면서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순서는 이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활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식재산권 권리화하는데 이제 그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그 프로세스들을 한번 익혀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변리사를 만나거나 이렇게 얘기하실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훨씬 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화를 하신 이후에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표 출원 시에 좀 주의할 사항들이 조금 있거든요. 요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저희가 이제 변리사들이 주로 다루는 거는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렇게 3가지가 주로 저희가 다루는 거고요. 저작권도 다루긴 다루는데 저작권은 이제 사실 등록의 의미가 있고 사실 권리화는 창작 당시에 그냥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날짜를 잡는 의미는 있어요. 저작권이 언제 내가 저작권을 창출했다 라는 날짜를 정확하게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언제 저작권을 확보했는지. 그걸 위해서는 이제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특허권은 이제 요 세 개를 좀 약간 구분을 초보자분들은 이제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허권은 이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특허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권을 받게 되면은 요 특허권은 결국에는 공개를 대가로 이제 독점 배타권을 주어지는 상장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특허 출원하시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발명이 공개가 됩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공개 문헌이라고 해서 전부 다 뜨게 되거든요. 이런 공개의 대가로서 이게 기술적 사상이 이제 고도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고요. 상표권의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상표하고 이제 특허하고의 차이점은 뭐냐고 하면은 특허권의 경우에는 기술적 사상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발명을 해야 되는 어떤 발견을 하거나 발명을 해야 되는 건데 상표권의 경우에는 단지 그냥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만약에 지금 뭐 핸드폰에 애플이라는 상표를 정했을 때 어떤 거를 고도의 기술적 상상에 의해서 사상에 의해서 창작을 한 게 아닌 거고 그건 단지 있는 상표 그냥 글자들을 선택해서 내가 그냥 그 상품에다 붙인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발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표권의 경우에는 굉장히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먼저 내가 어떤 상품에 이런 상표를 붙여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먼저 선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애플과 같이 이제 그 사과라는 의미를 가진 상표를 선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의미가 없는 상표들을 이제 만들어서 조호 상표라고 하거든요. 사실 의미는 없는데 자기만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글자들을 조합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유명하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표권을 그 상품에다 붙이기 위해서 상표권을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하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뒤쪽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식별력이라고 하는데 식별력이라는 표현을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상품을 보고서 이제 상품에 이제 삼성이란 로고가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삼성 거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노트북에 애플이 붙어 있으면은 애플 거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상품을 보고서 이게 애플이 붙어 있으면 애플 거구나라는 이제 식별력을 갖게 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식별력 있는 상표의 경우에 이제 등록이 가능한 거고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은 이제 등록이 안 되는데 그건 이제 뒤쪽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물품의 외관을 이제 보호하는 거거든요. 물품. 만약에 이제 코카콜라병의 외관이 이제 좀 예쁘게 생겼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을 받는 것이 이제 디자인권이 되고요. 보통 이제 출원인 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게 이제 디자인하고 특허권하고 달리 특허권하고 이제 구분을 조금 힘들어하시는데 특허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사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물품의 그냥 자체 외관만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기술적 사상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시려고 한다면 특허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있는 거고 이 세 가지의 차별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식재산권 기업에서 이제 지식재산권 활용하실 때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요 한 뭐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권리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이제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실제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권리 범위를 굉장히 잘 보호하시기 위해서 뭐 청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정부 과제를 위해서 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희 사무소에도 가끔가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무조건 등록만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권리는 필요 없고 등록만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목적들을 보면은 정부 과제에 이제 뭐 특허 출원을 몇 건 했다, 특허권이 몇 건 있다, 해외권이 몇 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권리 확보를 위해서
청구항을 잘 잡아놓으면은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 과제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조금 다듬으셔가지고 좋은 권리를 받는 게 최고로 좋은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도 이제 요새는 보면은 그 예, 요새는 보면은 그 예, 죄송합니다. 저기 요새는 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그 특허권을 확보하기도 하거든요. 특허권 이제 투자 유치 이제 VC나 엑셀러레이터들이 와가지고 문의하는 것들이 해외 특허는 몇 건이냐 요것들을 물어보긴 하거든요. 또 요새는 그 VC나 엑셀러레이터 안에도 이런 변리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런 것들을 알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특허권을 보고 아 이런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으로 그냥 권리를 받기 위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권리가 정말 잘 다듬어져 있는 것들인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엑셀러레이터나 VC에는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많이 저희 업계에서 변리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가지고 이런 쪽에서도 좀 자세히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요새는 뭐 사업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식당 같은 데 가시다 보면 뭐 상표권을 받아놨다는 상표권을 이렇게 걸어놨다든가 아니면 특허 등록이 됐다든가 이런 용도로 하면은 사용하시면은 보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뭐가 있나 보다라고 뭐 특별한 기술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를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특히나 여기 상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표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이제 계시는 이제 동포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돌아다니시다가 유명한 상표들을 보고 중국에 가서 바로 등록을 하세요. 요새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식재산 보호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관련 분쟁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브로커들이 좀 많이 활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표권을 받아 놓는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개요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전체 권리화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이제 발명을 하게 아이디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변리사와 이제 상담을 한 후에 그 기술이 요 발명이 선행 기술 조사를 통해서 선행 인용 문헌이 있는지 없는지 동일한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과정이 이제 선행 기술 조사가 되겠고요. 선행 기술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발명이 특허성이 인정된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이제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되고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이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관들이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심사한 이후에는 심사관들이 이제 거절 이유를 제출하게 되고 특허 문헌을 보고서 출원한 문헌을 보고서 아 거절 이유가 있으면은 이제 거절 이유를 우리에게 출원인에게 통지를 하게 되고요. 출원인은 그거에 대응해서 이제 보정을 하게 됩니다. 보정을 하면은 보정이 이제 특허 심사관이 봤을 때 이 보정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특허 등록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한 보정이 이제 인정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최종 거절이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출원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특허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거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보통 이제 특허 출원하시면요, 특허 출원일로부터 첫 번째 심사 결과를 보는 게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걸린 후에 이제 거절 이유가 없으면 바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거절 이유가 있으면은 이제 보정을 통해서 다시 등록 절차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한번 거절 이유가 나오게 되면은 또 그게 한 3, 4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아무리 빨라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이제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요런 절차들이 이제 굉장히 기니까 요런 것들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심사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심사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출원일로부터 한 3개월 내지 4개월 내에 첫 번째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한 2, 3개월 내에 다시 등록 여부를 이제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한 6개월 내에는 아마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우선 심사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고요. 우선 심사를 하시게 되면 대신 이제 비용은 좀 더 부과되는 그런 비용적인 문제는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빠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특허 출원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디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 출원의 경우에 선행 상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디자인의 경우에는 선행 디자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선행 조사를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그림들을 다 봐야 돼요. 도면들을 다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데, 키워드를 검색하면 어느 정도 이제 추려지거든요. 인용 문헌들이 특허 문헌과 유사한 문헌들이 추려지는데, 그 도면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도면들을 하나하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제약되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출원을 해서 결과를 빨리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특허 출원의 경우에 선행기술 조사를 좀 많이 하고요. 상표의 경우에도 일부 하고, 디자인의 경우에도 뭐 하긴 하는데 아주 세세하게는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발명을 하고 특허 출원하고 그 다음에 특허 심사를 거쳐서 보정한 후에 특허 등록이 된다. 이 절차대로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한번 이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절차를 보면은, 그럼 선행기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선행기술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발명한 것이 있고, 발명 이전에 공개된 문헌 중에 우리 발명과 동일한 문헌이 있으면 우리 발명은 등록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특허법의 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한 대가로 특허 독점 배타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공개된 기술을 내가 공개했다고 해서 나한테 독점 배타권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면은 특허법 취지하고 좀 어긋나기 때문에 공개된 문헌과 보다 진보한 기술에 대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이런 것들 이제 공개 문헌들을 찾아보거든요. 찾아보고 이제 결과를 이제 이렇게 뭐 형식은 되게 다양한데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행 문헌이 있는 경우, 뭐 가령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X나 Y라든가 아니면 A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X라고 표현된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결과 보고서의 경우에는 선행 문헌과 우리가 출원할 발명 아이디어와 동일한 문헌이 선행 문헌에 있다. 동일한 게 있다라는 표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출원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고, Y의 경우에는 요 동일한 건 없지만 약간 우리 발명이 공개된 문헌에 비해서 진보성이 없다. 이런 의미로 등록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거고, A의 경우에는 공개된 문헌들보다 진보성이 있어서 등록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A라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절차로는 이제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출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출원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잊지 말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권리를 받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하는 건데,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어디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특허법 97조에 보면은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원서를 보면은 여기 4번에 보면은 특허 청구 범위라고 있어요. 여기에 작성된 내용이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나머지 부분들은 발명의 명칭이나 배경 기술은 사실은 권리하고는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우리 청구 범위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상세하게 조금 더 한정하거나 부과해서 이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청구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명의 명칭을 이제 작성하실 때는 발명의 특징을 넣기보다는 약간 포괄적인 명칭을 넣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발명 누군가 이제 검색할 때 상대방이 검색하기에 용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포괄적 명칭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다 그러면은 메모리 장치라고만 되어 있는 발명의 명칭이 그렇게만 되어 있는 문헌이 한 몇만 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렇게 쓰는 이유가 얘네들이 뭐 발명의 특징을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게 아닌 거고, 상대방이 뭐 경쟁 기업이라든가 상대방이 우리의 발명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발명의 명칭을 그렇게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배경 기술에서는 우리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을 써주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우리 발명의 특징을 써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쓰시게 되면 우리 발명이 이제 배경 기술, 동네 기술이라고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요 발명의 특징은 발명 기술에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구 범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내용을 이제 풀어서 쓴 내용들이 이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 설명들을 청구 범위의 내용들을 이제 발명 상세한 설명에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로 이렇게 5개의 항목으로 이제 출원서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원을 하게 되면은 출원 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 출원서는 바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다 볼 수 있게 되고요. 일반인이 보면은 이제 따라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권리로 등록이 되시면은 그런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우리 권리니까 넌 나의 침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는 어디가 가장 중요하면 상품하고 상표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품 출원하실 때 필요한 거는 상품하고 상표가 있는데, 상표는 이제 출원인이 정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기존에 있는 보통 명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새로운 의미가 없는 조어 상표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뮤 구분이라고 해서 상표 특허청에 이제 그런 뮤 구분에서 쭉 상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상품 뮤 구분에서 류를 류별로 이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상품, 뭐 키보드면 키보드, 뭐 프린터면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품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출원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 2가지가 정해지면 상표는 이제 출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하고 도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품의 경우에는 아까 여기 이제 상표로 치면 상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면의 경우에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총 7개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시도라는 게 필요하고요. 물품을 이제 한 45도 이 각도로 이제 내려다본 그 도면하고, 정면도, 대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이렇게 해서 6면도가 필요해요. 그 도면하고 이제 물품만 있으면은 요 디자인도 출원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특허에 관한 건데,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이 내용 그냥 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구 범위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허 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특허 청구 범위거든요. 청구 범위 중에서도 1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1항은 이제 어떤 항도 인용하지 않고 내가 이제 작성하는 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구성 요소가 A하고 B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청구항이 되겠습니다. 청구항 1항은 요 A와 B로 A 플러스 B로 구성되어 있는 항을
내가 청구하겠다. 나에게 권리를 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항이고요. 이제 종속항이라고 해서 이제 이 항을 보면 1항에 있어서 1항을 인용하는 항이거든요. 인용하게 되면 A 플러스 B에다가 요거를 요 데시메이션 필터라고 해야 되는 구성 요소 B를 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청구항 2항은 어떤 구성 요소가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여기가 C라고 하면은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1항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2항을 인용해서 계속 뒤에 청구항들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구 범위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뭐 나중에 한번 출원하실 일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조금 더 들어오실 텐데 지금은 아마 이런 것들이 있다. 특허 청구 범위에는 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고 청구항에는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표의 경우에는 권리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청구 범위는 이제 상품하고 상표로 정해지는 거고요. 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과 도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구 범위는 아까 이제 청구항 1항이 A 플러스 B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 범위는 A 플러스 B가 요렇게 큰 범위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구항 2항의 경우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렇게 요 A 플러스 B보다는 작은 항이 되겠죠. 작은 권리 범위가 되겠죠. 요 지금 동그라미는 권리 범위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권리 범위가 이제 청구항 1항이 가장 넓은 거고, 그 다음에 청구항 2항이 넓은 거고, 그 다음에 청구항 3항은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이제 더 작아지는 형태. 요렇게 이제 권리 범위가 형성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다기재 협범위라고 하는데 많이 청구항에 기재하는 한정 부과하는 내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청구 범위는 권리 범위는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출원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내 발명을 자세하게 청구항에 기재하면 기재할수록 이게 권리 범위가 잘 보호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아이디어로 낸 구성 요소들을 가장 넓은 범위로 러프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넓은 범위고요. 그 다음 항을 여기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처럼 구체화시켜 가는 게 권리 범위를 좁혀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범위 처음에 이제 저희에게 많이 문의하시는 게 내가 아는 청구항 1항에 적힌 내용이 내가 말한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런 분들 계신데 그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이제 그 출원인분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구체화되면서 기재되는 거기 때문에 권리 범위를 좁혀가면서 계속 저희가 청구항을 기재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 범위에 대응되는 이제 상표의 권리 범위에 있어서는 상표와 상품에 있어서 동일 유사 범위가 이제 상표권의 권리 범위가 되겠고요.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되고 상표도 동일 유사해야 상표권의 권리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받은 상표권을 이제 어떤 상품에 붙일 건데 그 상품도 동일 유사한 상품에 누가 쓰고 있어야 되고 그 동일 유사한 상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상표도 동일 유사해야지 내 권리 범위에 그 사람이 침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권리 범위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이제 물품과 아까 말씀드린 도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물품과 도면을 이제 같이 보면서 동일 유사 범위까지 이제 권리 범위가 미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표의 권리 범위는 상표와 상품이 동일 유사 범위까지 이제 권리 범위가 미치게 되는데 내가 상표권을 받았더라도 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쓰고 있더라도 내가 A라는 상표를 내가 A라는 상표를 등록을 받았는데 누군가 A라는 상표를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침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상품도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품도 동일 유사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의 침해가 아닌 거고
물품도 동일 유사해야 되고 상표도 동일 유사해야 그래야 내 상표권의 침해인 것입니다. 상대방 쓰는 사람이. 요거를 좀 헷갈리셔가지고 이제 상표만 동일 유사한데 누군가 내 상표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이 동일 유사하다는 거를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품의 동일 유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질문 하나 있어요. 질문. 그러면 예? 애플에서 P자 하나만 빼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다시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애플 있잖아요. 애플 A, P, 예, 예. P, L, 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거기서 예. P 하나만 빼도 괜찮습니까? 그건 동일하진 않은데요. 유사하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유사하다고? 예, 예, 예. 그러면 저촉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상표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표권은 이제 상표와 상품이 동일 유사 범위니까 상품은 동일하지만 상표가 이제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일 유사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봤을 때 상표의 동일 유사는 외관과 칭호와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외관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이라는 상표가 있을 거고요. 이제 삼송이라는 상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외관상 이거는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동일하진 않지만 이제 유사하다고 보는 거고 칭호의 경우의 예에 있어서는 이제 애플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P를 뺀 게 아니고 이제 한글로 애플을 쓰는 경우에요. 이제 애플 영문으로 쓴 거하고 애플 이제 한글로 쓴 건데 칭호를 우리가 말할 때는 한국 사람이 말할 때는 이것도 애플이고 이것도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칭호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서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유사하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념의 경우에도 페이스북이라고 하지만 얼굴책이라고 하면은 요것도 이제 관념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서 이제 상품의 이제 출처를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상표 유사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이제 품질이나 형상이나 용도나 생산이나 이제 판매나 수요자의 거래 실정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게 되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상품이 동일할 수도 있고 유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만약 가령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연필하고 이제 볼펜 같은 경우는 상품이 동일하진 않거든요. 근데 품질이나 형상은 유사하고 용도도 유사하거든요. 용도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봐가지고 유사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상표권의 이제 권리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물품하고 이제 도면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이제 동일한 경우는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이제 동일한 물품이라고 보고요. 용도는 동일한데 기능이 상이한 경우 여기 이제 연필하고 볼펜이 나왔는데 용도는 이제 쓰는 필기구로 이제 동일하거든요. 연필하고 볼펜은. 근데 기능상으로는 이제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연필은 흑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고 볼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제 딸깍딸깍 하는 이제 구조가 좀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기능이 좀 상이하긴 한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용도가 동일해가지고 유사한 물품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의 이제 동일 유사 여부는 디자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시도 플러스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다 봐가지고요. 디자인의 요부를 이제 판단하고 그 요부가 이제 유사하다고 보면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물품과 도면을 기준으로 동일 유사한 범위 내에서 권리 범위가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이제 출원 단계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출원에 이제 출원서에 들어가는 뭐 청구 범위라든가 뭐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물품과 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과 도면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심사관에게 이제 특허 출원서가 제출이 되면은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이 이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관이 맨 처음에 판단하는 게 이제 신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출원인이 의리라고 보고요. 갑이 이제 어느 날 우리가 발명하기 이전에 A를 공개했다. 뭐 공개라는 거는
특허 문헌으로 공개할 수도 있고요. 가령 이제 논문을 쓰신 경우 논문 발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박람회 가서 어떤 박람회에서 이제 전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공개에 해당하거든요. 요 공개가 있은 후에 동일한 발명을 이제 을이라는, 만약 제가 출원했다고 하면 제가 출원을 하게 되면은 요 공개된 A와 갑이 공개한 A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1대1로 매칭해서 그냥 동일하기 때문에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거든요. 신규하지 않는 발명이라는 겁니다. 제 발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거의 요 심사관들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 이유를 낼 때는 거의 등록을 그 항의 청구항별로 이제 판단하게 되거든요. 등록 여부를. 그 청구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안 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신규성은 정말 심사관이 자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동일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신규성 위반을 내고요. 통상은 이제 진보성 위반을 많이 냅니다. 이제 뭐 제가 갑이라고 하고요. 공개된 문헌이 A하고 B가 있는데 제가 A하고 B를 출원한 게 아닌 거고 A 플러스 B를 출원한 거죠. 근데 A 플러스 B를 출원했는데 심사관이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출원한 A 플러스 B는 공개한 A하고 공개한 B를 결합하면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진보성 위반 거절 이유를 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정을 해서 의견서 제출할 여지가 상당히 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요 각자하고는 다르다. 일단 그거 한번 주장해 볼 수 있고요. 요 결합에 있어서 요게 공개된 건 맞는데 요 결합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결합이다. 이 결합을 하는 거는 이 통상의 기술자들이 용이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결합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기존의 A라는 발명과 B라는 발명보다 진보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한 반반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심사관이 이제 보셨을 때 거절이가 나오면 신규성 위반 29조 1항의 각호에 의한 거절 이유가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다퉈보기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 진보성 29조 2항의 특허법 29조 2항에 의한 진보성 위반의 거절 이유가 나오는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 한번 다퉈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거절 이유가 나왔더라도 이제 거절 이유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이거는 다 죽나 보다. 이거는 출원이 이제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등록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여기 등록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제 차별점을 발견하셔가지고 그걸 의견서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표의 경우에도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상표 심사관들이 따로 있거든요. 상표 심사관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제일 많이 거절 이유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별력에 대한 부분하고요. 선행 상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별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명칭 이제 상표법의 이제 보통 명칭에 해당하는 그 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안 시켜주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사과라는 상품에 대해서 사과라는 상표를 누군가 출원을 했다. 그래서 이걸 등록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사과라는 어떤 상표를 쓰는 사과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한테는 가서 이제 무조건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뭐 부산 사과든 어디 사과든 무슨 사과를 어디든지 사과라는 상품에 사과라는 표시를 쓰는 사람에게는 달려가가지고 이제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통 명칭에 대해서 그 상품을 나타내는 보통 명칭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이제 상표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질 표시라고 해서 화장품에 대해서 베스트라든가 화장품의 어떤 품질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좋다는 품질, 아름다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록을 안 시켜주거든요.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그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는 베스트라는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이 상품을 보고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최고라는 거를
상품의 오인 운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들을 이 상표권으로 부여하게 되면은 이 화장품에 대해서 베스트라는 상표를 등록받은 사람은 정말 이 상품이 최고라는 것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안 해주는 상황인 거고요. 선행 상표의 경우에는 이제 가령 이제 뭐 LG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누군가 제가 이제 LG라는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은 등록이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이제 LG라는 유명한 상표를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상표들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표 출원하시기 전에 한번 선 등록 상태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상표들이 선 등록 상표 때문에 이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거든요. 살펴보더라도 이제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주지 저명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주지 저명한 상표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을 안 시켜주는데, 가령 상표 초코파이라고 해서 이제 되게 주지 저명한 상표가 있는데, 이러한 상표를 누군가가 상표 출원을 안 했더라도, 상표 등록 만약에 초코파이가 상표 등록을 안 했더라도 주지 저명해졌다, 그 상표가. 근데 상표 등록은 안 되어 있다. 그런 상표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걸 들고 가서 상표 출원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주지 저명한 상표라고 인정이 되면은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이제 상표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지 저명한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안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 심사에 있어서는 이 식별력하고 선행 상표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선행 상표의 경우에는 선등록 상표 유무를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선등록 상표에 대한 조사를 좀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거고요. 주지 저명 상표도 사실은 주지 저명하려면은 굉장히 유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지 저명하다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전국에 있는 일반 소유자들이, 그 상품에 대한 일반 소유자들이 다 알고 있는 정도의 상표, 그게 이제 주지 저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는 많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선행 상표를 많이 조사 안 해보시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디자인 심사에 있어서는 특허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신규성하고 창작 비용이성이라고 하는데, 창작 비용이성이 이제 기존의 디자인보다 진보한 것이 있냐, 새로운 것이 있냐,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 이제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신규성 위반이 되는 거고, 동지된 디자인과 동일하진 않지만 그 2개 이상의 디자인을 결합했을 때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창작 비용이성을 이제 거절이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심사관이 심사할 때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이제 심사에 대한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심사에 있어서 이제 등록 가능성 판단할 때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A 플러스 B를 이제 출원을 했고 요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출원하게 되면은 등록을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요거는 오히려 등록을 요 A 플러스 B가 이제 동일하긴 한데 C라는 부분이 이제 C라는 결합이 이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요건 등록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등록해 놓고 등록되어 있는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A 플러스 B를 출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 플러스 B라는 부분이 벌써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개된 거거든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A 플러스 B를 출원한 을은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A 플러스 B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방향으로 출원을 하게 되면은 등록이 가능하고요. 요 반대 방향으로 출원을 하시게 되면은 등록이 안 되는 거절 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때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특허 발명을 하고 선행기술 조사하고 출원을 한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거절 이유를 내는 요 과정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이제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아까 청구 범위 부분에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부분인데요.
A 플러스 B로 청구항이랑은 이제 A 구성요소 A하고 B로 구성되어 있는 요 청구항인데 심사관이 보니까 심사관 거절 이유가 1항의 거절 이유를 냈어요. 근데 이제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게 되거든요. 심사관이 이제 거절 이유를 하면은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는데 거절 이유 통지서를 보시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거절 이유를 쭉 나열하면서 청구항 1항에 대해서만 쭉 나열하고 2항에 대해서는 많이 표시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생각하시기를 이제 청구항 2항은 이 청구항 1항뿐만 아니라 2항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히려 이제 2항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항 2항에 대해서 청구항별로 권리 범위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청구항 1항에 대해서만 거절 이유를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고 청구항 2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게 되면 청구항 2항에 대해서는 거절 이유를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항 2항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지금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거절 이유를 심사관이 청구항 1항에 대해서 거절 이유를 냈다고 치면은 청구항 2항은 받을 수 있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보정을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규성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이라고 하면은 조금 다투보기 좀 힘들지만 진보성 위반이라고 하면은 구성 요소들 결합에 있어서 뭔가 차별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주장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 주장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청구항 2항에 있는 내용을 올려가지고 청구항 1항에 올려서 부과해서 등록을 받으면 바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아시는 거하고 전혀 모르시고 이제 접근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게 있다.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이런 절차를 청구항에 대해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내고 거절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보정을 진행하게 된다. 보정을 진행하는 거는 청구항에 있는 내용을 보정하는 거고 그 보정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뭐 등록 가능한 항이 있으면 등록 가능한 항을 올려가지고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한번 뭐 출원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권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권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권리를 가지고 누군가 쓰는 사람, 실시자를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침해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침해 판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특허권을 받은 그 권리의 구성 요소가 A, B, C, A, B라고 하면은 A, B를 모두 포함하고 우리의 권리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실시하고 있어야 이제 침해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구성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허 받은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침해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특허권자가 A 플러스 B로 이제 등록을 받았다고 치면은 실시자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권리인 A 플러스 B를 모두 가지고서 이제 모두 포함하고서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뒤에서 이제 침해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이제 간단한 이제 침해하는 경우를 이제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상표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권리 범위가 어디에 생기냐면 상품과 상표의 동일 유사 범위에서 생기기 때문에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되고 상표도 동일 유사하다고 하면 한 것을 누구 제3자가 실시하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범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는 말씀드렸듯이 물품하고 디자인, 도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물품도 동일 유사해야 되고 디자인, 도면도 이제 동일 유사해야 되는 디자인의 요구가 이제 동일 유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실시자의 실시가 우리 권리에 침해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권리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허권자이고 특허가 A 플러스 B를 실시하고 있다고, A 플러스 B를 특허권에 대해서 특허권을 받은 사람이고 을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실시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 플러스 B를 그대로 포함하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특허권자의 권리에 이제 침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을이 추론했다고 하면은 C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C에 이제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진보성이 있다고 보면 이 권리는 이 권리는
등록이 되거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이제 을의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을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실시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갑의 권리에 이제 특허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의 권리에는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는 특허권자 을은 이제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등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에 의해서 침해가 되거든요. 침해가 된다는 거는 내가 권리를 받은 이유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통상 이런 이제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냐면 갑의 경우에 이제 C라는 부분이 이제 진보성이 있는 진보한 기술이거든요. A 플러스 B보다 진보한 기술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은 건데 이제 업계에서는 주로 A 플러스 B를 쓰기보다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쓰게 될 겁니다. 개량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요 을은 이제 갑에게 가서 갑이 맨 처음에 찾아오겠죠. 을에게 찾아와가지고 너는 우리 권리 침해야 라고 주장하게 되고 을은 그래 우리 권리 침해인 거 맞아. 그러면 너 나랑 내가 너의 A 플러스 B를 실시하는 대신에 너 갑도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실시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서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를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가 이제 성립이 되면은 갑을 둘 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정말 고도한 진보성이 있다고 보면은 뭐 일정 금액의 라이센스 피를 이제 뭐 갑이 을에게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을 해가지고 양자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케이스에게. 케이스 2의 경우에는 갑이 A 플러스 B의 특허권자인데 을의 경우에는 A 플러스 C를 실시하고 있다면 을은 갑의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A 플러스 B를 포함하고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만 실시하고 있지 A 플러스 B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침해가 아닌 거고요. 케이스 3의 경우에는 이제 A 플러스 C를 갑이 A 플러스 C의 특허권자인데 을이 A만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A 플러스 C를 모두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을은 갑의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근데 뭐 가령 이제 A를 누군가 뭐 병이라는 사람이 등록받아 놓고 있다면 당연히 이제 을은 병의 특허권의 침해는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살펴본 거는요. 어디까지 살펴본 거면 발명을 하고 선행기술 조사하고 출원해서 특허청에서 이제 심사를 받은 후에 거절의를 받아서 거절의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보정을 진행하고 등록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주장할 수 있는 그 전체 프로세스를 쭉 살펴본 겁니다. 지금 특허권뿐만이 아니고요. 상표권도 마찬가지고 디자인권도 마찬가지고 요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면서 권리화하는 거고 권리를 가지고 침해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프로세스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좀 다시 인식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뭐 특허 출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진행하실 때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표 출원 시에 이제 좀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상표는 이제 상품하고 이제 상표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품에 있어서 이제 상품류를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아마 상품류 구분해 보시면은 류별로 한 몇천 개의 상품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실 때는 직접 한번 보셔도 상관없는데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조금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되시면은 그냥 변리사들이나 뭐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셔서 하시면은 조금 더 부담 없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품을 뭐 엉뚱한 상품에다가 출원해 놓으시고서 자기는 이제 A라는 상품에다 출원하고 싶었는데 B라는 상품에다 출원해 놓으시고서 A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상표 권리가 없는 상표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라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제3자가 도용해가지고 출원해버리면은 출원해서 등록받은 다음에 이제 와서 상표권 주장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이제 상표 브로커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표의 경우에는 해외 진출을 만약에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국문보다는 영문 표정을 좀 쓰시는 것들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중국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으시다고요. 국내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별로 각국의 상표를 각국의 언어대로 그냥 상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하나의 영문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아마 해외 저희 입장에서는 출연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냥 상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상표로 해외 진출하시는 게 훨씬 더 절차상 편하고요. 우선권 주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출원이나 등록 받으실 때는 조금 더 절차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상표에 있어서는 해외 대리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해서 요 발음대로 해주세요. 요 발음대로 중국어로 표현해서 출원해 주세요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이 표현은 이런 발음은 중국에서는 뭐 욕이라든가 뭐 안 좋은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어에 맞게 중국인들이 조금 선호하는 발음으로 바꿔서 이제 출원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거절 이유 상표 출원하실 때 이제 거절 이유 대응하실 때는 선등록 아까 말씀드린 선행 상표들이 있어 선 등록된 상표에 의해서 우리 상표가 이제 거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 등록 상표에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가 없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상표권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은 상표권을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표 사용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고 하는데 불사용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선등록 상표에 의한 거절 이유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취소 사유를 한번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권리와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정부 사업을 좀 연계하셔서 하시면은 좀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외 대리인 의견도 좀 아까 말씀드린 중국 대리인의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음 같은 경우에 그 상표의 발음 같은 경우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외 대리인 의견을 수정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의견을 좀 받아보고요. 아니면은 여기 제가 궁금하신 내용들을 조금 적어놓긴 했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제가 한 5분만 할애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여기 첫 번째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재산권 출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나눠지는데 특허 상표 디자인 각각 이제 비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특허의 경우에 한 출원 비용만 한 130에서 출원인마다 대리인마다 다르긴 한데 한 130에서 150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상표의 경우에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리고 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30에서 50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출원 비용이고요. 이제 중간 아까 말씀드린 거절 이유가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거절 이유가 나오면 보정하게 된 의견서 제출할 때 그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성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등록 성사금은 이제 출원 비용하고 동일하게 이제 비용들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출원 비용, 중간 사건 비용, 등록 성사금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용은 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 비용 내에서 그게 그러면 공식적으로 드는 비용이고 그거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되나요? 위탁 수수료가 그만큼 드는 거고요. 위탁 수수료가 예. 관람료는 또 따로 있습니다. 관람료는 이제 저희가 받는 비용이 있는 아니고 거죠. 등기하는 비용은. 예. 관람료는 뭐 대개 출원 비용은 특허의 경우에는 한 20만 원 안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상표의 경우에는 6만 한 2천 원 정도 될 거고 상표의 디자인의 경우에는 3만 얼마였던 걸로 그 정도 될 겁니다. 관람료는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대리인 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동출원 관련해 가지고 권리관계 이런 것들은 공동출원 하시면은 그 지분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특허권의 경우에도
지분을 공동 출원하시면 누가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하고 공동 출원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분은 50대 50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분 관계가 형성되고 권리가 근데 각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각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누구에게 라이센스를 준다든가 그럴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상대방 동의 없이 라이센스를 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우선 심사는 말씀드렸고 특허 출원 공개는 이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되면 공개가 되죠. 특허는. 그리고 이제 해외 출원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출원하시면 국내 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처럼 이제 해외 출원도 인정이 되거든요. 우선권 지정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출원 기간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하시면은 통상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제 보통 특허 출원하시면서 발명자하고 권리 출원인하고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발명자는 그냥 발명을 했다는 의미인 거고요. 출원인이 권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특허권을 권리를 가지고 이제 뭔가 활용하시는 분은 출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명자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권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명자에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 내 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 싶으면은 출원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PCT 출원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해외 출원이기 때문에 여기 해외 출원 기간에 맞춰서 1년 내에 국내 출원에서 1년 내에 출원하시면 되고요. 개별국 진입의 경우에는 PCT 출원의 경우에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에 개별국에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PCT 출원하시는 경우에. 아까 상표 브로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출원부터 등록 기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보통 빨리 되면 1년, 우선 심사 안 하시면 빨리 되면 1년이고 1년 6개월 정도면 아마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정리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제 소개 좀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삼성전자 나와가지고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해서 이제 삼성전자 대리하는 사무소에서 한 3년 정도 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3년 정도 기술 이전하고 기술 사업화 쪽으로 좀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2018년에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요. 지금 변리사로 활동한 지는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제가 여기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약간의 그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고 보면은 좀 수준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하여튼 좋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여러 사람들 계신데 먼저 한 몇 가지를 좀 하고 여러분들이 좀 아웃라인을 이렇게 받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생활과 관련된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네. 먼저 예를 들어서 저희 단체가 남북 물류 포럼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뭐 예.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이 이름을 등록을 해요. 예. 등록을 해놓고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등록한 거니까 너들 앞으로 못 쓴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남북 물류 포럼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지면 아마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건데요.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잘 안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그냥 등록해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 보고 등록을 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많이 유명해질 거를 대비해서 그런지. 예. 네네. 되게 웃겼죠. 예. 아니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정말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유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제 논문이 저도 이제 논문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예, 제 논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한 건에 3,000원씩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제가 필자인데 어떤 네. 사람이 그거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위임받은 건 아닐 텐데 예, 그 논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팔더란 말이에요. 예, 예, 예.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남북무역 포럼에서.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올려놓잖아요. 예. 올려놓으면은 어떤 회사가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한테 1년에 조금 돈을 줘요. 이렇게 갖다 썼으니까 너네들이 예. 올려놓은 거에 대한 대가라고 그래서 주더란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 논문이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돈벌이 수단이 되더란 말이에요. 예. 이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네. 내 건데 올리지 마라, 팔지 어. 마라. 이거 왜 파냐? 이렇게 아하. 얘기하실 수 있. 내 저작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네네. 이거 왜 올리냐? 그럼 아니면 나한테 뭐 얼마의 수입을 주든가. 그래. 뭐 근데 뭐 그런 식의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예, 예. 그러더니만 뭐라고 이제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 남기기 위해서 이메일로도 보냈습니다. 예, 예. 보냈더니만 그 회사의 그 변호사를 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딱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연락이 안 오더라니까요. 아, 적절하게 처리를 안 했네. 네네. 근데 그 어쨌든 원래 권리는 대표님에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주장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수익이 근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기고를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그거를 기고하지 않았느냐. 예. 그걸 팔았다 이거예요. 아, 저작권을 당신이 넘겼다. 당신은 원고료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걸로 예. 끝난 거야. 예. 우리는 그 잡지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너네들은 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 계약서를 받으신 건가요? 예?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아니요. 계약서는 전혀 쓴 것도 없는데 아, 계약서 안 쓰시면 그 저작권 사람들은 그 회사하고 그 내 논문을 발간을 했던 그 회사하고 그 단체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갖다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계약을 하신 게 아니면은 대학 계약서 상에 뭐 이 원고를 쓰면서 맞는 저작권을 넘긴다라는 네.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저작권 넘기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상당히 강하게 어필할 그런 건덕지는 되네요. 예. 안 그러면은 너네들 파란 거에서 돈을 조금 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3,000원, 수도 있죠. 3,000원에서 팔았으면은 1,500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예.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저작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그 금액이 엄청 크면은 전체 개개인 전부 다 따지면은 전체로 따지면 엄청 크지만 개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금액이 소액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어필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예, 대부분이. 근데 약간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조용을 예, 하는 예. 거죠. 예. 예, 뭐 그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제가 만든 PPT 자료 엄청나게 고생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거를 자료를 좀 달라고 하는 경우에 지금 이제 이 대표님이 오늘 강의하신 거에 대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뭐 스몰 서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보면은 본인의 저작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고 그죠? 아니 쓰셔도 됩니다. 아니 글쎄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아니 내가 이거 고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 주고 싶다 말이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너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거야 주장하는 거야 뭐 각자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저에게도 이제 간혹 계약서 문의가 오는데 계약서상에 이제 이 발표를 하고 발표 자료는 뭐 누구의 귀속되고 회사 쪽에 귀속되고
저작권은 포기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거부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제 누군가에게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뭘 의뢰하는 상황에서 이걸 받았을 때는 그걸 거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런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내 지식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용권이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라는 거를 이야기 못 하나요? 아니 그거 자체로는 아닌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니에요. 계약서 상에 그렇게 네. 이제 문구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뭐 저작권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권리를 뭐 주장하지 않겠다든가. 아, 그렇지 않는 이상은 네. 네네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비상업 목적으로 무슨 홍보물을 만들 때 썼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예. 그죠?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통지가 왔어요. 예. 왜 당신이 마음대로 썼느냐? 저작권 침해다. 우리 이거 소송 들어가겠다. 예. 뭐 제가 그거를 상업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예. 그게 좋아가지고 예뻐서 괜찮아서 이거 이제 좀 했는데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거. 예.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고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곤란해지는가요? 제가?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시면은 크게 문제가 아니 될 수 있죠. 비상업적이라니까요. 비상업적. 그러니까요. 비상업적으로 쓰셨으면은 사실 이익이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익을 제가 따졌을 때 무슨 수익이 나질 않았는데 거기에 손해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기 좀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저작권이 근데 이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도용해서 쓰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작권 침해일 수는 있죠, 사실은. 그렇죠. 저작권 갖다 쓰는 그냥 퍼서 날라 쓰는 거는 그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손해를 배상해야 되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는 한번 찔러 본다는 것도 있은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 오면 내가 이걸 갖다 도용해 썼으니까 법에 저촉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돈을 준다든지 말이죠. 뭐 이런 많이 경우. 달라고 하던가요? 예? 많이 달라고 하던가요? 옛날에 한번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독일 통일과 관련된 그 방백이 무너지는 거를 넣어놨어요. 아, 그랬더니만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야기했더니만 뭐 해결은 됐습니다. 뭐 돈 안 주고 해결이 됐는데 변호사가 자기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비용은 달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예.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 사진도 그러니까 학술 목적 외에는 사단법인이라든가 기타 책을 쓴다든가 기고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용하면 출처를 밝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진도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한 점이 따로 있어요. 그것만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는 학술 목적 외에는 일체 뭐 사단법인, 기고, 저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 목적이라는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학술 목적. 네, 학술 목적은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학술 목적은 그냥 학술 목적이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논문이라든가 내가 그 사진을 PPT에 넣어가 사용한다. 그건 괜찮다는 거죠. 내 강의를 위해서. 강의를 위한 것도 조심해야죠. 강의는 학술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인터넷 사진도 그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 홈페이지 이건 전부 어떻게 보면 그 상업적인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광고성 이건 전부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구체적인 공부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배울 때 논문 쓸 때 유사성 그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게 올라왔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많은 사람이 보고 일종의 그
기부도 받고 찬조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거 제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하여튼 뭐 조심은 해야 되겠다. 그죠? 예. 네네. 네. 예, 다른 분들 뭐 좀 질문 좀 하시죠. 제가 박설경님. 안녕하세요. 글로비언 각설경입니다. 저희가 현재 등록한 특허가 있는데 예. 이 특허를 해외 특허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해외 특허로 등록이 가능한지 요 두 가지 하고 한 가지는 또 지금 현재 올해 3월에 출원한 특허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변리사님 말씀하신 A+B 해가지고 특허를 신청을 지금 출원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저희가 한 가지 아이템을 더 같이 추가해서 특허를 등록하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네. 지금 등록된 건이 있는데 그거 해외 출원하실 수 있냐고 그거 네. 문의하신 거죠? 네, 해외 네. 등록. 예. 국내 출원해서 출원하신 지는 언제 출원하신 건가요? 19년 3월에 창업하면서 이렇게 저희 아이디어를 3월이요? 먼저 그럼 그래서 19년 3월이면은 지금 등록은 되신 거죠? 네, 20년 9월인가 등록이 됐어요. 9월에 등록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아직 해외 출원을 안 하신 거죠? 네, 안 했어요. 그거 가지고는 출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개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해외 출원할 기간은 네.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국내 출원이 벌써 2019년 3월에 하신 거잖아요. 네. 2020년 3월 내에 하셨어야 돼요. 아, 그때 하셨으면은 이제 우선권 주장해가지고 해외 나가실 수 있는데, 네. 게다가 이제 지금 2020년 9월에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네. 등록이 되면 이제 완전히 공개가 된 거거든요. 등록 공고라고 해서 이제 특허청에 떠요. 공개가 돼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지금 2021년 지금 7월에 출원을 하면은 만약 미국에다 출원하신다면 미국 심사관이 우리 문헌을 보고서 이거랑 동일해서 출원 등록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우리 등록된 지금 문헌 때문에. 네. 우리가 출원한 것들에도 우리 인용 문헌 우리 출원의 인용 문헌이 우리께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공개한 문헌도 인용 문헌이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우선권 기간이 지나서 출원하시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거기에 뭔가 개량된 것이 있다고 하시면은 네. 개량된 걸 넣어가지고 출원해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출원할 수 있다. 그렇죠. 국내 출원부터 하셔도 되고요. 뭐 개량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해외 출원을 하시고 싶으면 해외 출원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아마 그 내용인데 A+B를 지금 출원을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올해 3월 달에 3월에요. 네, 출원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A+B+C를 이제 출원하실 예정이라고요? 네, 요거 네. 한 파트가 더 이제 저희가 이거는 아이템 출원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출원하시면 돼요. 이건 네.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하셔가지고 A+B를 출원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A+B+C도 출원하시면은 안 돼요. 그건 네. 크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출원한 상태에 플러스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출원에다 같이 넣을 수 있냐고요? 네. 국내 우선권 주장이라는 제도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출원에다가 우리가 새로 개량한 부분을 넣어가지고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예전 걸 그냥 두고 새롭게 네. 하나를 출원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까 해외 네. 특허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질문을 이렇게 오던데 예. 해외 특허가 꼭 필수인가요? 아니면
꼭 안 해도 되는 거 제가 이게 좀 어떤 용도로 쓰실지에 따라서 다르시긴 한데 네, 만약에 해외 진출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네. 해당 국가에 출원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아이템이 만약에 뭐 내가 중국에 나갈 거다 그러면 중국에다 출원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해외 출원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내가 사용할 때, 내가 실시할 때, 누군가 내 거를 실시할 때 그 장소에 갔다가 출원해 놓으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생산을 미국에서 할 거다 그러면 미국에다 출원해 놓으면 되고요. 미국에서 내가 팔 거다. 그럼 미국에다 출원해 놓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시를 어디서 할 거냐. 이 특허권에 대한 실시를 그 제품을 어디다 만들어서 어디서 생산해서 어디서 팔 거냐. 그 생산지나 판매지에다가 주로 출원을 많이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저기 예. 또 다른 예, 최동남 선생님. 우리 변리사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지금 우리 창업해가지고 하려는 분들이 5팀인가 되는데 예. 우리 곽설기 형님이 그 본인의 그 일종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예. 이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자기 사업자 또는 주식회사에 자본화하는 방법을 잠깐 상세한 거 말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자본화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안내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예. 그 지금 곽설경님이 그걸 가지고 계신 건가요? 특허를? 네, 맞아요. 출원인이 누구세요? 출원인이 회사로 돼 있나요? 아니면 본인? 아니요, 그 19년도에 출원한 거는 제 개인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으로. 네, 올해 3월 달에 한 거는 그 회사 이름으로 했거든요. 네.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회사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뭐 다시 자본화하기는 어려운 거고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출자를 하실 수 있어요. 자본 출자를 하실 수 있어서 그 현물 출자라고 해서 특허권의 가치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네. 그거를 뭐 가치가 얼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현물 출자하는 형식으로 회사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러면 특허를 그 뭐죠? 이제 자산 저거로 해가지고 그런 출자가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물 출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허권을 가치 평가 받으셔가지고 네. 그 가치만큼 내가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경우들도 있으시긴 한데 뭐 그 회사의 가수금이라든가 이런 거 털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 어쨌든 내가 지식재산권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 권리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돈을 뭐 현금으로 내가 출자하는 경우도 있고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특허권의 경우에는 가치 평가를 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현물 출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말씀하신 그 회사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회사 이름으로. 자산으로는 잡히겠죠. 근데 회사 안에 지금 있으니까. 그 회사 뭐 글로비언이랑 글로비언 이름으로 출자한 게 출원한 게 아니라 곽설경으로 출원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럼 그래도- 똑같죠. 그러면 이제 개인 이름을 하셨으니까 네. 개인 뭐 특허권을 받으셨으면 그 이제 가치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 가치 평가된 금액만큼 이제 출자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회사에다 넘길 수 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이게 그 출원하셔가지고 회사에 뭐 있는 뭐 좀 돈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기업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출자하면서 기술 이전하면서 기술 이전료를 받으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실시권을 줘가지고 실시료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 뭐 현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뭐 그게 뭐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 박설기 형님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회사 자본 구성을 생각할 때 그런 요소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변리사님이 권위 있게 말씀드리셔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 자본화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이제 멘토링 해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곽설기 형님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어때 없으십니까? 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네. 저희가 이제 동영상 강의 자료를 만들려고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PPT 자료를 받았는데 이제 그 강의 자료에 이제 책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고 출처를 밝혔는데도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뭐 새로 만들거나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 되는 건지, 이게 이제 미묘해서, 왜냐하면 유튜브 저희가 상업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홍보의 용어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에도 몇만 건이 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나중에 수수료가 나오면서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예. 가장 심플한 거는 그 저작권자한테 동의를 받는 게 가장 심플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거는 저작권자하고 얘기가 되는 건가요? 협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거를 코디네이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강의 자료를 저한테 이제 보내오는데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저작권을 이제 받는 것도 있고 받지 않는 것도 있고 예.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그걸 스크린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인 거고, 네, 스크린이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다시 그려라, 아니면 출처를 밝혀라. 공공 데이터는 가능하다. 공공 데이터는 어차피 오픈되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한 거는 아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지 좀 그때 좀 잘 다시 몰랐었거든요. 만든다는 게 그걸 보고서 다시 만든다는 건가요? 네네. 그래도 안 되는 그거는 건가? 2차 창작이 돼서 어쨌든 예, 그것도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 기본적으로는 그 저작권, 만약에 어떤 계약이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그 계약을 넣는 게 그 저작권자하고 이게 협의를 하는 게 맞지. 그걸 만약에 지금 저작권자가 그걸 문제 삼다고 하면은 2차로 만드신, 지금 그걸 보고서 2차로 만드신 그 자료를 보고서도 아마 문제를 삼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원본을 근데 지금 올린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강의 자료 만들 때 이제 창작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제조합해서 이렇게 창작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 책에 있는 뭐 표나 그림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회성 강의를 할 때는 상관이 없다라고 들었어요. 일회성 강의. 근데 이게 계속적인 강의가 되어지고 이게 상업화가 되어지면 문제가 된다라고 있어서 정말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뭐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고 사실 글자체도 그렇고 뭐 그림도 그렇고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올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통일 관련된 교육 자료를 만들려고 이제 기획 중이어서 그 과정에서 좀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항의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알고 이거를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근데 아까 이제 학술 목적이다, 뭐 강의 목적이다, 교육 목적이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인 거고 지속성은 아니고 이제 교육의 목적이니까는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은 사실상 굉장히 상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방금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자한테 동의를 받는 전제하에 하셔야 되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꼭 EJ가 들어오고 그 변호사 통해서 이런 후속 문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반 그 플랫폼에 올리는 건 어떤가요? 그래서 그 제한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는 아니, 저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될까봐.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이제 특허권이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거 써가지고 이거 특허 있는 거 확실한데 내가 이거 써가지고 그 특허권자 찾아오면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그때 안내를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 저희가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 일단은 쓰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셔라. 일단은 유명해지면은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안 찾아오거든요. 유명해지면 찾아올 건데 찾아오면 내가 그때 그 정도로 유명해지면은 그 사람에게 그 특허료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다. 그 정도로 유명해지면 찾아올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아마도 이걸 만약에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면 찾아올 거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내가 그거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여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걱정이 때문에 뭔가를 진행을 못하면은 아예 뭐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이해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 왔을 때 내가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근데 내가 일일이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동의 얻는 거보다 어차피 문제가 될 건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은 돈 뜯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돈 받으려고 오는 거죠. 결국에. 돈 받으려고 오는데 그 적정한 아니, 금액을 주면 되는 그게 거예요. 그게 근데 불이잖아요. 불이. 내가 기지가 이전까지 해놨는데 유명해졌다고 찾아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러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변리사님, 엄청 많습니다. 변리사님, 예. 죄송합니다. 저도 서강대학교에 있고요. 우리 서강대학교 우리 이렇게 변리사님께서 너무 반갑고요. 아, 예. 방금 홍철기 교수님이 부르신다길래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끝나는 오늘 일이 있어서 부르신다고 했는데 말씀 들으시고 지금 방금 질문하신 그 김희석 교수님은 현재 학교 현지에 계신 교수님이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조심하시는 것이 공직자이시니까. 예. 그게 좀 더 그러시겠구나. 네, 그건 좀 차원이 다른 생각. 그러겠네. 저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마인드에서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그 교수님이시면 아마 그거 자체가 되게 그게 좀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교수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누구한테 항의 들어오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막 이렇게 일단 부딪혀보는 것들이 있는데. 공직자이시니까 학교에 당장 영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박혜영 선생 저 질문 아까부터 하고 있네. 자, 이야기하세요. 아니, 제가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유튜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유튜브에 영상 올리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의 그 수익 구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기본 요건이 있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뭐 구독자 1000명에 기본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은 다음부터 올리는 영상이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충족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이 계속 몇만 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면 1000명에 4000시간은 금방 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 이제 수익 창출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재미있는 건요, 이 유튜브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하다못해 노래 하나 아니면 어떤 자료 하나 이런 것들이 이미 그렇게 등록을 해 놓은 것들이라고 하면 영상을 올리는 순간 필터링이 돼요. 알려줘요. 이 영상은 저작권자 누구, 저작권자가 누구인지까지 다 나오고요. 그래서 영상을 올려도 이렇게 겁이 안 나는 게 지가 알아가지고 필터링을 해주다 보니까 음악이라든지 어떤 자료들을 그래서 어떤 거는 그 저작권자하고 같이 수익 창출을 공유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는 신고가 된다 이런 멘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은 지레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하는 것까지 해보시고 그렇게 부딪혔을 때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은 팁입니다. 네네. 그렇죠.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거 올려놓고 쓰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많은 그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주눅들어서 하실 건 없지 않는가 싶네요. 네네. 그래요. 또 다른 분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변리사님, 예, 예. 그 어떤 중소기업에서 그 맥주병을 디자인을 했는데 그게 아마 테라 맥주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걸 했는데 그거를 큰 대기업에서 갖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 중소기업의 사장이 굉장히 나와서 그 고충을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런 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 상표나 디자인 이런 거가 보호받기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까? 아, 상표는 쉽고요. 상표는 그냥 딱 보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뭐 명확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특허가 제가 봤을 때 좀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디자인도 사실 디자인은 신미성이 좀 가미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약간 주관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판단함에 있어서 아까도 이제 네네.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강의에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특허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다시 내가 좀 궁금한 게 많은데, 고유명사, 보통명사 우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요. 예, 예. 우리은행. 예, 예. 그거가 우리은행에서 독점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 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 원래는 사계, 우리라는 우리은행. 예. 우리라는 거는 되게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대개가 왜 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 등록이 있다면 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걔네들이 많이 써서 신용을 걔네가 확보를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은행이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썼다고 해서 그냥 그게 신용이 생기는 게 아니고 걔네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상업은행인가 뭐 거기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 몇십 년은 네. 아니어도 하여튼 몇 년 동안 굉장히 홍보도 하고 자기만의 신용을 계속 거기다 넣은 거예요. 넣어서 유명해진 거죠. 저명한 상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식별력을 발휘한 거죠, 걔네들. 원래는 식별력이 없는 건데, 식별력이 우리은행이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식별력을 획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등록시켜주는 또 조항이 있어요. 아, 상표권을.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등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되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되게 뭐 흔한 표장인데 그걸 흔한 그냥 상표인데 내가 가져와서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도 내 상표로 만들 수 있기는 합니다. 네네. 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발명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겸손하게 평가하셔서 특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날 그게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관하시고 잘 개발하셔가지고 정말 특별한 아이디어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잃지 마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이준영 변리사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변리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그거 자료를 저희 사무처로 좀 보내주시면은 예, 혹시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사람, 안 본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좀 서비스 하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좀 좋은 대답 좀 부탁드리고 수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참 그러고 마지막으로 변리사라는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인가요? 나 잘 몰라. 변리사라는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이냐고요? 예, 예. 아까 뭘 말씀드린 대신해 주는 건가요? 예, 예,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아, 대리. 지식재산권의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할 때 이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인가요? 소송을 특허 같은 아니 경우는 사실은 개인이 쓰시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명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에 아이디어가 그렇죠. 있더라도. 특히 예. 또 국제 출연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 그렇죠. 개인이 그러니까 하시기 좀 주로 어려운. 변리사라는 거는 주로 특허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전체 시장의 한 70% 정도는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나머지 한 30%가 한 디자인 상표일 것 같은데 상표가 조금 더 많을 것 같네요. 상표요. 예, 예. 근데 뭐 우리 생활에 그런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될 텐데, 그죠? 예. 그러니까 많이 그 다툼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죠? 다툼은 사실은 특허 우리나라 소송을 따져보면 1년에 한 5천 건 정도? 실제적으로 엄청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소송이 우리나라 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소가라고 해야 되나? 그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금액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해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소송 건수는 그닥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해외에 비해서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그 단체에서 이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언론을 드리고 상의할 일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 변리사님은 뭐 원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전 나가보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